네, 정부가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경기에 이어 수원의 대형 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방역 당국은 교회를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명대였습니다. 예. 8일 만에 60명대인데 근데 물론 하루하루 숫자에 저희가 일희일비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보통은 주말 사이에 검사 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말 사이에는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던 게 그동안의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평일보다 좀 더 늘었습니다. 이런 주말 사이의 확진자 수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주말에 좀 약간 증가했습니다. 예. 네, 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번 한 번의 경우를 갖고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전반적으로 50명이냐 60명이냐 혹은 40명이냐에 따라서 어떤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좀 퍼져 있기 때문에 이 계속 베이스라인이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환자 수 정도가 지금의 이 감염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닌가. 또 좀 더 강화되면은 더 30명대로 예. 줄 수 있겠습니다만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몇십 명대 발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에 감염 확산의 고리는 교회인데요. 교회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한 명이 감염이 되면 전수 검사를 해야 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고요. 또 다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컨대 종로구에 사시는 분이 관악구의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라는 이유로. 이런 부분은 많은 지역으로 또 많은 직종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거의 방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이제 집단 감염이 발병이 잘 되는 곳이라고 역학적으로 또 공중보건학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사실 그런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라는 곳은 그 특정 종교를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신도와 참가자의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추적 관리는 또 한편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위험 요인은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관리 요인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 즉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좁은 공간에서 모여서 너무 많이 모이지 않고 인원을 제한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비말에 퍼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은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신도수가 정말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9천 명 가량이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못해도 1,700여 명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시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고위험 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고위험 시설로 지정은 하진 않고 정밀 방역 지침을 좀 마련을 하는 수준에서 관리를 좀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강력한 어떤 지침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 지침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그러나 그 지침을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런 그 지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혹은 그럴 역량이 없는 소규모 교회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강제로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할 것인지의 판단은 행정당국이 좀 더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좀 대형 교회인 경우에 한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통제 요원도 있고 또 저렇게 협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공간도 있어서 우선 소규모 위험 시설에 대한 강제성 지침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은 좀 강제로 하고 필요한 건 자율과 강제를 좀 이제 병행해서 지금 하는 것을 일단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찌됐건 그 또한 다 잘 안 된다면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서 강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상황을 좀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르다라는 입장이시라는 거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볼게요. 그동안 생활 속 완화된, 강화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용어의 혼선이 다소 있었던 거리두기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칭을 하고 각 단계별로 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언가 명칭을 부여할 때 되게 세심한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활이라는 단어가 빠졌더라고요. 이거 좀 상황을 엄중하게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엄중하게 봐서 이 부분 한 것은 아니고요.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용어 자체가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이기 예.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장기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과거의 방식은 한 번 문제가 되면 인류적으로 모든 사업장, 모든 업종 혹은 특정 지역을 다 봉쇄하거나 뭐 이 지침을 내리는 그런 형식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장기전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선택적, 선별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 이런 조절하면서 익숙해지기를 그런 거를 기대하려면 단계적으로 세심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예. 거리두기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예. 1단계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여기는 지금 집합 모임 행사를 허용하되 지금의 현재 수준이 1단계고요. 그렇죠. 예. 2단계는 50인에서 100인 실내 실외에 따라서 금지를 하거나 공공 다중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좀 강화된 형태고요. 3단계는 아주 강화된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서 선택적, 선별적으로 특정 모임이나 특정 업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장기전을 치르는 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이 이제 지금 상황이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저희가 불렀었잖아요. 네네. 근데 1단계가 지금의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조금 달라진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1단계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1단계는 소규모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있지만 예. 분명히 통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즉 의료 체계가 감당하는, 사망률을 올리지 않은 그런 단계가 1단계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감염이 좀 숫자가 늘어서 해당 지역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즉 병실이 부족해지거나 중환자실이 부족해지는 그런 경우는 2단계로 올리고 그 당시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단계로 올리는 거고요. 3단계는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대규모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3단계로 올려서 단계별로 한다는 것이고요. 또 각각 단계별로 업종별로 차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이제 정책을 거리두기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마련한다면 예. 이 사회 경제적인 충격도 완화하면서 유연하게 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리두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생활 속 거리두기와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의 1단계 조치와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어쨌든 1단계로서의 뭐 명칭의 변경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저희가 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보면 경기도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같은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새롭게 나온 이 1단계에서 보면 이런 집합 제한 명령 같은 거는 1단계에선 포함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 보면 시민들 사이에서는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점은 좀 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격리 조치, 봉쇄 조치, 사업장 폐쇄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은 질병관리본부가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지만 예.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어떤 업종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뭐 예를 들어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제주도에 있는 어느 특정 지역의 사업장의 문제가 어떻게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지자체가 제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전별적으로 조금 더 강화하거나 좀 더 완화하거나 이런 권한은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틀거리라고 봅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가 얘기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 전체 큰 틀, 그다음에 목적과 취지에서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아야 되고 예. 또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정보 교환과 협의를 통해서 서로 상호 협의하에 일을 정리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시는 중에 어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 현황이 나왔습니다. 어제 42명이 확진이 됐고요. 0시 기준 누계는 12,757명입니다. 지역별 확진 현황도 속속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 어제 발표된 확진 현황에 비해서는 20명 정도 줄어든 수치 42명입니다.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개 단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도입이 됐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 가지 더 여쭤보면 3단계에 해당이 되면 등교 수업이 중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동안 맞습니다. 등교 수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3단계 그러니까 100명이 넘어야만 등교 수업을 중지하겠다 이런 지침이 우회적으로 발표된 거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그런가요? 기준은 그렇게 발표돼 있고요. 예. 사실 100명이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에 대한 기술적인 그 숫자가 정확한 것이냐 과학적 근거에 대한 그런 증거 부분이나 근거 부분은 불명할 수 있습니다. 뭐 인구 규모가 4천만 명인 국가와 5천만 명 국가 다 다를 수 있겠죠. 다만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100명이라는 기준은 우리의 지금 6개월간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제시한 것이고요.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보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정확치는 않더라도 방역 당국이 지금 이런 지침을 갖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정부가 장기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나둘씩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네네. 걸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지역별 수치도 좀 나와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42명 중에서 국내 감염이 30명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14명, 서울에서 6명, 광주에서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대구에서 2명, 부산, 인천, 전북에서 각각 1명씩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왔던 것이 대전으로 전파가 됐고 또 대전에서부터 또 이제 각 전남이나 뭐 경북이나 경남이나 이렇게 아랫지방으로까지 이게 다 퍼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봐도 부산, 인천, 전북, 대전, 대구 뭐 지역별로 굉장히 좀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퍼지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클럽발 감염이 예. 발생하는데 클럽이라는 곳이 약간 교회랑은 달라서 불특정 다수가 즉 지역에 관련돼 있지 않고 서울이 아닌 전국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곳 아니 예.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퍼져서 인천으로 가고 경기로 오고 수원으로 가고 대전으로 해서 전북이나 이런 쪽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면에서 확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감염 경로로 알 수 없는 그런 소위 깜깜이 환자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전파돼서 간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부분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냐. 이미 지역사회 감염은 이미 서울에서의 감염이 확산된 걸 넘어서 깔려 있는 네. 것이 아니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면에서 지금은 전국적인 감염이 어느 정도 퍼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깜깜이 환자의 비율은 어느덧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10% 훌쩍 넘었죠? 네, 10% 넘었습니다. 이 깜깜이 환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선제적인 방법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서울시에서는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인 검사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비롯해서 좀 대응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깜깜이 환자에 대해서. 네, 현재까지 그 의료계와 전문가, 그다음에 방역당국, 서울시 포함해서 예. 나와 있는 대책으로는 선제적인 대책 두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검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 하나고요. 예. 뭐 저인망식으로 그물을 끌어서 당기는 거죠. 두 번째는 방역당국이 얘기했습니다만 항원, 항체 검사를 지역사회에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쭉 한번 해보겠다.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하겠다.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번째 방법이 오히려 첫 번째 방법보다는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 많이 하시잖아요. 선거 예. 때만 되면 여론조사할 때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하는 그런 것이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표본 샘플을 통해서 무작위로 그렇죠.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원하는 사람은 환자 찾기 위해서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전국 단위의 지역 단위 표본 샘플을 줘서 통해서 항원 항체 검사를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어느 계층에 어느 연령에 앓고 지나간 사람은 몇 명이고 현재 감염된 사람은 몇 명이고 아직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몇 명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전국 단위로요. 그걸 통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선제적으로 어디부터 먼저 가서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아,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청정지역이구나. 어느 정도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고 마스터 플랜을 짤 수 있고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선제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시작이 이런 전국적인 표본 단위 감시 체계부터 구축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저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좀 매우 안타까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계획과 왜 안 되는지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제품이 있고 해외 사용 승인 허가가 나서 전 세계에 사용도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다소 PCR 검사보다는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한 85% 신뢰도가 됩니다. 뭐 PCR은 95%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85% 하더라도 충분히 통계적인 의미에서. 방법으로 오차 범위를 정하고 샘플 수제 조정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빨리 시행 안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의료계도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해외 입국 사례가 12명입니다. 어제는 20명이 나왔었고 오늘 12명이고 그러니까 국내 감염 못지않게 해외 유입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할 때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다가 집으로 각 지역으로 돌아간 후에 검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확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역 감염으로 뭐 해외 유입 사례를 통한 지역 감염이 나왔다라는 걸로 보도가 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추가적인 관리나 조금 더 필요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사실 현재 조치 이상으로 더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뚜렷한 그런 게 없다고 보입니다. 우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역 입국 당시에 검역 신고서 적고 어플리케이션 깔고 예. 14일 자가격리하는 이런 수준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전파가 안 일어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걸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다만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의 환자는 많고 어차피 경제 활동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국자는 많아지다 보면 늘을 수밖에 없는 것은 상황이고요. 다만 거기서 더 추가 전파가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예. 이 부분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장기전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아마 잘해도 다른 나라에서 환자가 계속 생기고 장기전을 간다면 또 계속 같이 가야 될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까지의 입국자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이고 관리 가능한 범위이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역사회 감염보다는 관리와 통제가 용이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세계 현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반년 만에 1,000만 명, 전 세계 창궐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감염병의 역사에서 봤을 때 코로나19 어느 정도입니까? 숫자 규모 현재까지 시점 숫자 감염자 숫자 사망자 숫자를 보면은 전 세계 팬데믹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 번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예.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그다음에 2008년에 그때 이제 인플루엔자 그 팬데믹 여러 가지 세 가지에서 보면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정도 됐고요. 예. 물론 그 또한 앞으로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서 순위는 변동이 될 겁니다. 예. 순위 자체가 뭐 의미하는 바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현재까지 나온 감염 신종 감염병 중에서 가장 전염력과 전파력이 가장 높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돼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급속도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뭐 많은 부분 나라에서 공포와 이 혼란과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아마도 역사상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경제적인, 문화적인,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감염병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걸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 백신 개발을 위해서 다들 뛰어들고 있는데 백신 개발을 위해서 뭐 동맹까지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WHO에서도 한 나라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사전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로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네네. 그동안 앞서서 뭐 스페인 독감도 그렇고 다양한 전염병들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전염병들이 나왔을 때 백신 개발과 그리고 독점이나 이런 나라별 이런 상황들은 좀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번 코로나19 같은 그런 상황이 사실은 겪지 못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교통뿐만 아니고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백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을 조금 에둘러서 표현했는데요. 예. 과거에는 저소득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백신을 맞을 여력이나 그런 게 없어서 사실 관심을 안 둬도 됐다는 얘기고요. 이제는 전 세계가 다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 관심도 생겼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요. 사실 뭐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이 전 세계 인구의 보편적인 예방접종, 즉 수십억 명이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생산은 따라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나라 먼저 맞고 어느 나라 늦게 맞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이제 좀 강대국들이 하고 일부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또 그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저소득 국가에는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 그러게요. 그런 면에서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다자기구라고 합니다. 그런 예. 다자기구의 역할과 중립성이 그리고 그런 부분의 리더십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